대한민국은 그날 밤 하나를 숨겼습니다. 천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는 따로 있었습니다. 96% 요격은 이미 눈앞에서 보여줬으니까요. 문제는 경납고 안쪽, 덮개로 가려진 17기에 발사되었습니다. 새벽 3시 27분, 드론 120개가 아부다비로 날아옵니다. 남은 시간 87분, 미국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20기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세계가 천궁에 박수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3년 전 미국이 거절했던 17기의 빈자리, 양국 정상의 극비 협정이 그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차가운 계산기를 박살낸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새벽 3시 27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을 지금도 기억해요. 손목시계 초침이 27분을 넘어서는 순간 아부다비 대통령실 지휘소 천장이 붉게 물들었거든요. 경보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뜨겁게 홀짝이던 커피잔이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뜨거운 게 발등을 적시는 감각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느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레이더 화면만 보였으니까요. 붉은 점들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10개도 20개도 아니었죠. 화면을 가득 메운 붉은 점들이 일사불란하게 아부다비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관제사 아흐메드 소령이 외쳤어요. 이란 내륙 기지에서 드론 120기가 발사됐다고. 현재 시속 220km로 접근 중이라고. 도착 예정 시간은 87분이라고. 3년 동안 훈련에서 한 번도 목소리가 흔들린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레이더 숫자들을 봤습니다. 120, 시속 220, 87분. MIT에서 공학 박사를 받고 23년 동안 중동 안보를 숫자로 계산해온 사람이 저입니다. 웬만한 위기 앞에서는 손이 떨린 적이 없었어요. 전쟁도 받고 암살 시도도 막아봤고 왕실이 흔들리던 밤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120기라는 숫자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 세 개의 숫자 앞에서는 23년 경력도 박사학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죠. 87분이면 전부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정유시설, 공항, 왕궁,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잠들어 있는 100만 명의 시민들까지 전부 말이에요. 계산이 필요 없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으니까요. 저는 직통 전화를 집어들었어요. 40년 동맹, 미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기 때 그쪽으로 전화를 걸었고 미국은 언제나 받았죠. 그게 40년 동안 흔들린 적이 없는 공식이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블랙 중장님, 드론 120기가 아부다비를 향하고 있습니다. 87분 남았어요. 패트리어트 긴급 지원을 요청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로버트 블랙 중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난 사람 치고는 지나치게 차분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죠. 마치 이 전화가 오리라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타리크, 우리 자산은 현재 북쪽 전선 배치가 먼저야. 정유시설이랑 왕궁 핵심 시설만 방어선 안에 넣어. 나머지는 포기해.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중장님, 도심 전체가 타격 범위입니다. 시민 100만 명이 있어요. 우리는 40년 동맹이 아닙니까? 블랙 중장이 한 박자 쉬었습니다. 타리크, 감정 빼고 생각해. 자산은 숫자고 숫자는 현실이야. 정유시설이랑 왕궁, 그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전부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지금 우리 자산을 거기까지 빼는 건 불가능해, 타리크. 결정은 이미 내려졌어.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전화기를 손에 든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레이더 화면 위에 붉은 점들이 조금씩 1mm씩 더 가까워지는 걸 멍하니 바라보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우리는 미국을 믿고 방어 체계를 설계했어요. 미국을 믿고 수십조 원어치 무기 계약서에 사인을 했죠. 미국을 믿고 우리 아이들이 잠드는 이 도시를 지켰습니다. 그 믿음이 새벽 3시 27분 전화 한 통에 끊어졌어요. 딸깍 소리 하나로 아흐메드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저보다 훨씬 침착한 눈빛이었어요. 국장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납고 7번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어요. 경납고 7번. 석 달 전 한국 기술진이 들어간 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3년 전 제가 직접 불합격 판정을 내린 무기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검증되지 않은 한국제 미사일 시스템, 천궁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84분이었어요.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죠.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납고 7번 문 앞에 섰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복도는 조명이 희미했어요. 발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돌아왔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아흐메드 소령이 한 발 앞서서 안내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어요. 레이더실에서 여기까지 3분, 그 3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은 시간은 81분이었어요. 보안 코드 입력창이 보였습니다. 아흐메드가 번호를 눌렀죠. 경보음과 함께 철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어떤 예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뭔가 생각보다 훨씬 큰 게 저 안에 있다는 느낌. 불이 켜졌습니다. 거대한 창고였어요. 4개의 발사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앞에 회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었죠. 그들은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서로 짧게 눈빛을 나누더니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는 크지 않았고 작업복 소매는 걷혀 있었죠.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숫자만 다뤄온 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직접 만지고 조이고 고쳐온 손이었죠. 최태진입니다. K방산 중동현지 통합기술지원단장이에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알고 있기는 한 건지 싶을 정도로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81분 남았습니다. 천궁 가동 준비에 최소 40분이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태진이 아무 말 없이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고 여기저기 모래가 끼어 있었죠. 몇 장은 접힌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가 수첩을 펼쳐서 한 장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어제 날짜였어요. 오후 6시, 전체 시스템 점검 완료. 4개 발사대 전부 가동 대기 상태. 서명, 최태진. 저는 그 날짜를 2번 봤습니다. 3번 봤어요. 어제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최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습니다. 오늘 이 상황이 생길 줄은요. 그러면서 수첩을 덮었죠. 하지만 저희는 매일 준비합니다.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측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 최악이 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3년 전 이 시스템에 불합격 판정을 내린 사람이에요. 직접 보고서를 썼고 왕실에 제출했고 한국 측에도 전달됐죠. 요격률 96%는 조작된 수치다. 실전 기록이 전무하다. 도입은 시기상조다. 그 문장들이 제 이름 아래 붙어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제 경력의 자랑이었어요. 지금 저는 그 무기 앞에 서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최태진이 다가왔어요. 저와 시선이 마주쳤죠. 그의 눈에 원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비웃음이라도 3년 전 그 보고서를 기억하는 눈빛이라도 있을 거라고.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국장님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찢은 적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여기 붙여놓고 읽었어요. 수첩 안쪽 표지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프린트된 문서였어요. 3년이 지나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제 이름이 보였어요. 천궁 시스템 신뢰성 평가 보고서. 작성자 타리크 알 만수리.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덕분에 사막 환경 보정 알고리즘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최태진이 거친 손으로 수첩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국장님이 안 된다고 하셨죠. 서방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한국 사람들은요. 남들이 안 된다고 무시하면 오기가 생겨서 기어코 해내고 맙니다. 섭씨 50도 모래 폭풍 속에서 우리 기술진들이
매일 밤낮으로 센서를 뜯어고쳤습니다. 오차율을 1% 아래로 내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모욕적인 보고서를 교과서로 삼아서 그 긴 시간 동안 기어코 더 완벽해졌다는 거였습니다. 아흐메드 소령이 레이더 화면을 들여다보며 보고했습니다. 75분입니다. 최태진이 팀원들을 돌아봤어요. 전체 점검 시작. 60초 안에 끝낸다. 기술자들이 움직였습니다. 키보드 소리, 무전기 확인음, 발사대에서 올라오는 기계음. 모든 게 군더더기 없이 돌아갔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을 따라가며 숫자를 셌죠. 55초였습니다. 60초도 안 됐어요. 점검 완료. 최태진이 저를 봤습니다. 국장님,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히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에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우리 시민 100만 명의 목숨을 한국제 미사일 시스템에 거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들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어요. 손이 버튼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우리는 늘 완벽을 목표로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100%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그 상식을 깨는 예외였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느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딱 1초였어요. 그 1초 동안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 실전 기록 제로, 제가 직접 불합격 판정을 내린 무기. 그게 빗나가면 아부다비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늘 밤 이 버튼을 누른 제 손에 남겠죠. 누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72분 뒤 드론 120기가 이 도시 위에 쏟아집니다. 책임을 피한 제 손 위로 저는 눌렀습니다. 발사대에서 기계음이 올라왔어요. 레이더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진이 팀원들에게 짧게 지시했고 기술자들이 각자 포지션으로 흩어졌어요. 동작이 군더더기 없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한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아흐메드 소령이 레이더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1편대 사거리 진입까지 18분. 저는 발사대 사기를 세어봤습니다. 탄약고 디스플레이를 봤어요. 보유 미사일 32발, 적 드론 120기. 계산기가 없어도 나오는 숫자였습니다. 32발로 120기를 막는다는 건 산수가 아니라 기적의 영역이었어요. 저는 최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32발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최태진이 수첩을 넘기며 대답했어요. 1차에 32발 전부 씁니다. 재장전하면 됩니다. 재장전에 얼마나 걸립니까? 6분이요. 저는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재장전 시간이 최소 15분이에요. 세계 최고 성능이라는 미국제 시스템이 15분인데 6분이라니 말이 안 됐죠. 매뉴얼에는 40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최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뉴얼은 최악의 조건 기준입니다. 저희 팀은 5분 내에 끝냅니다. 그리고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수첩을 덮고 발사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믿어야 하는지 아직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죠. 아흐메드가 외쳤습니다. 1편대 사거리 진입. 국장님, 발사 승인 요청. 저는 최태진을 봤어요. 그는 이미 팀원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 결정을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발사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죠. 발사 승인.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흐메드 소령이 주저없이 발사 버튼을 내리쳤습니다. 그 오랜 시간 한국 기술진과 모래바람을 마시며 훈련했던 그의 손가락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발사,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불기둥이 솟구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미사일들이 연달아 치솟으며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사막의 밤이 나처럼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뭔가가 부딪히고 있었어요.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달아 터지는 소리가 지휘소 창문을 진동시켰어요. 아흐메드가 레이더 화면을 보며 보고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깜빡이더니 지워졌습니다. 1차 발사 32발 완료. 격추 확인. 아흐메드가 잠깐 멈췄어요.
32기 전부입니다. 지휘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32발에 32기. 빗나간 미사일이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화면에 떠 있는 요격 로그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나온 96%가 아니었어요. 실전, 새벽 3시, 사막 상공, 드론 120기를 상대로 나온 숫자였습니다. 100%. 최태진이 이미 다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장전 시작. 발사대에서 기계음이 울렸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흐메드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2편대, 시속 220km로 계속 접근 중. 5분이면 우리 머리 위까지 옵니다. 발사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없는 5분. 미국 패트리어트였다면 꼼짝없이 당해야 하는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초침을 노려봤습니다. 기계팔이 미사일을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1분. 발사대 하나가 장전을 마쳤어요. 2분. 드론이 사막을 가로질러 7km를 더 날아왔습니다. 3분. 세 번째 발사대 장전. 드론은 이제 눈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분 52초. 철컥 하는 육중한 금속음과 함께 마지막 미사일이 장전됐습니다. 재장전 완료. 자동화 시스템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초침을 멈추지 않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4분 52초. 패트리어트가 15분 걸리는 걸, 이 시스템은 5분도 안 걸렸어요. 미사일이 없는 그 피말리는 시간을 사람 손이 닿지 않고 전부 자동으로 단축시켜 버린 겁니다. 아흐메드가 보고했습니다. 2편대 사거리 진입. 31기. 발사. 두 번째 불기둥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이번에도 폭발음이 연달아 들렸어요. 2차 발사 완료. 격추 31기. 누계 63기. 남은 드론 57기. 3차, 4차가 이어졌습니다. 재장전 시간은 4분대로 줄었어요. 기술자들의 손이 빨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동 시스템이 익숙해진 것처럼 회차가 거듭될수록 더 빨라졌죠. 마지막 편대가 레이더에 잡혔을 때 남은 드론은 24기였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졌어요. 마지막 불기둥이 솟았습니다. 하늘에서 폭발이 연달아 터졌죠. 레이더 화면이 깨끗해졌습니다. 붉은 점이 단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120기. 전멸. 아흐메드가 일어섰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관제사들이 하나씩 따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지휘소를 채웠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최태진을 봤어요. 그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보며 요격 로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당연한 결과를 정리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화면에 공식 기록이 떴어요. 요격률 100%, 발사 120발, 격추 120기, 빗나간 미사일 0점, 평균 재장전 시간 4분 58초. 저는 3년 전 제가 쓴 문장을 기억했습니다. 요격률 96%는 신뢰할 수 없다. 실전 결과는 100%였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거든요. 지휘소에 박수 소리가 가득 찰 때였습니다. 통신 시스템에서 신호음이 울렸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펜타곤 직통 라인이었죠. 로버트 블랙 중장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새벽에 통화할 때와는 달랐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천궁이 100%를 찍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타리크, 인상적이었어. 천궁, 꽤 하더군.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저 사람이 이 시각에 전화를 건 게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는 건 말을 듣기도 전에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내야 해. 천무는 안 돼. 천무. 원점 타격이었습니다. 드론을 쏜이란 내륙 기지를 응징하는 것. 이유가 뭡니까? 한국산 천무가 이 지역에서 발사되면 중동 군사 균형이 흔들려. 우리 의회가 가만히 있지 않아. 발사하면 우리는 그걸 지역 안정 위협으로 간주하고 제재를 검토할 수밖에 없어. 제재.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며 블랙 중장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새벽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산은 숫자고 숫자는 현실이야. 나머지는 포기해. 우리 시민 100만 명이 드론 아래 깔릴 뻔한 바로 그 순간 이 사람이 한 말이었죠. 지켜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계산이 안 맞는다는 말만 있었어요. 그런데 천궁이 100%를 찍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와서 제재라는 말이 나왔어요. 중장님,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습니다. 몇 시간 전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중장님은 나머지는 포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민 100만 명이 사정권 안에 있는데 자산이 안 맞는다고 하셨죠. 블랙 중장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켰더니 이번엔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화면 너머에서 블랙 중장의 턱이 움직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화상 통신 전원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그리고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지휘소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꺼진 화면을 잠깐 바라봤어요. 40년 동맹의 얼굴이 사라진 그 검은 화면을.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최태진이 다가왔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천무 발사 준비를 해 주십시오. 최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묻지도 않았죠. 그냥 팀원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경납고 안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거운 철제 구조물이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지휘소 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천무였어요. 다연장 로켓 시스템. 이란 내륙 기지까지 거리가 290km였습니다. 미국 하이마스의 최대 사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0km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다연장 로켓이 닿지 못하는 거리를 한국의 천무는 날아갈 수 있었어요. 290km 저편을 향해서 아흐메드가 발사대 각도 조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최태진이 태블릿으로 궤적을 계산했어요. 이란 내륙 기지까지의 경로가 화면에 그려졌죠. 붉은 선 하나가 사막을 가로질러 뻗어나갔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입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발사대가 보였어요.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하늘을 향해 각도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는 방어였습니다. 막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랐죠. 응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어요. 발사하십시오. 천무가 불을 뿜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소리가 지휘소를 뒤흔들었어요. 유리창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로켓이 치솟았죠. 불기둥이 밤을 나처럼 밝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연달아 터지며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로켓들이 사막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290km 저편으로. 레이더 화면에서 미사일 위치가 표시됐어요. 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90km, 150km, 100km. 아흐메드가 위성 화면을 연결했어요. 이란 내륙 기지가 나타났습니다. 드론 경납고, 발사시설, 지휘 본부까지 전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겠죠. 30초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점, 9점, 8.7,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화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연달아 터지는 폭발이 기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드론 경납고가 불바다로 변했어요. 발사 시설이 무너졌습니다. 지휘 본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4분이었습니다. 단 4분 만에 290km 저편의 기지가 지도에서 지워졌어요. 지휘소가 조용했습니다. 화면을 보던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최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착탄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저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이 숙였어요. 우리 도시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태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일으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였어요. 3년 전이었다면 저는 이 사람과 악수를 나눌 일이 없었을 겁니다. 보고서 한 장으로 이 사람의 3년을 부정했던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창밖에 아부다비 불빛이 보였습니다. 100만 명이 잠든 도시였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늘 밤 얼마나 가까이 죽음이 다녀갔는지, 그리고 그 죽음을 막아낸 게 한국 기술진의 낡은 수첩과 매일 새벽 반복했던 점검이었다는 걸. 그때 아흐메드가 다가왔어요. 국장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아흐메드가 앞장섰습니다.
경납고 7번 안쪽, 더 깊은 복도였어요. 천궁 발사대가 있던 곳에서 다시 문 하나를 지났습니다. 조명이 더 희미했어요. 발소리만 들렸죠. 최태진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아까 아흐메드가 다가왔을 때 최태진의 표정을 봤거든요.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뭔가를 보여줄 준비가 된 사람의 표정이었죠. 복도 끝에 철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번엔 보안 코드가 2개였어요. 아흐메드가 첫 번째를 눌렀습니다. 최태진이 두 번째를 눌렀어요. 두 사람의 코드가 동시에 입력되어야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 느꼈어요. 이건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지는데 2초가 걸렸어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천궁 경납고보다 2배는 넓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덮개를 뒤집어 쓴 발사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셌어요. 1, 2, 3, 10, 15, 16, 17, 17기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아흐메드가 가장 가까운 발사대로 다가가서 덮개를 걷어냈어요. 거대한 미사일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천궁보다 크고 천무보다 위협적이었어요. 차가운 금속 표면이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최태진이 말했어요. 천검입니다. 사거리 500km급 전술 미사일 시스템이에요. 500km. 아까 천무가 290km였습니다. 그것만 해도 미국 하이마스의 3배가 넘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500km라니. 이 무기가 발사된다면 중동 어디든 닿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습니까? 최태진이 대답하기 전에 저는 다른 걸 먼저 물었어요. 부통령님도 모르십니까? 왕실은 알고 있습니까? 남의 나라 땅에 이걸 어떻게 들여온 겁니까? 최태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낡은 수첩이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그가 봉투를 열어서 안에 있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저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랍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상단에 문서 분류 등급이 찍혀 있었어요. 제가 23년 동안 일하면서 딱 3번 본 등급이었습니다. 그 아래 두 사람의 친필 서명이 있었어요. UAE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날짜를 봤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제가 패트리어트 17기 지원을 미국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워졌어요. 몰래 숨긴 게 아닙니다. 최태진이 말했어요. 국장님이 미국의 17기를 요청하셨죠.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진 그날 밤 양국 대통령이 단둘이 맺은 급비 협정입니다. 코드명은 모래바람이었어요.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왜 저는 몰랐습니까? 최태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국장님이 당시 미국 측에 천궁 불합격 보고서를 올리셨으니까요. 정보를 공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최태진이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그 계산기를 내려놓고 우리를 진짜 동맹으로 봐주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미국을 믿었던 제 판단이 결국 제 눈을 가렸던 거였어요. 그 숫자를 기억하셨습니까? 17이라는 숫자를. 최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 채워주지 않은 빈자리였으니까요. 우리는 그 숫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17기의 천검을 바라봤어요. 덮개가 겉여 모습을 드러낸 일기, 그리고 여전히 덮개를 쓰고 어둠 속에 서 있는 16기. 3년 동안 소리 없이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믿는다며 한국을 비웃던 그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천검에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매끄러웠습니다. 흠집 하나 없이 관리된 표면이었죠. 이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어요. 3년 전 미국이 거절한 그날 밤 맺어진 약속. 말 한마디 없이 서명 하나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최태진이 제 옆에 섰습니다. 국장님, 27기는 아직 공개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순간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납고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시 덮개가 씌워진 17기의 천검이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미국이 비워둔 자리, 한국이 채운 숫자, 그리고 그 숫자에 담긴 것. 신뢰였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실 회의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아부다비의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도시였는데 같은 도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죠. 카페에서 연기가 올라왔고 아이들이 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들이었어요. 어젯밤 120기의 드론이 저 하늘을 날아왔다는 걸 저 사람들은 모릅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에너지부 장관과 국영석유 공사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만수르 부통령이 따라 들어오셨어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죠. 시작합시다. 회의 주제는 하나였어요. 대한민국에 대한 보답. 장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원유 우선 공급입니다. 물량은 1800만 배럴, 시장가 대비 3% 할인, 조건 없는 최우선 공급. 현재 1순위인 일본을 내리고 대한민국을 올리는 겁니다. 1800만 배럴이 얼마나 되는 양인지 아십니까? 일본이 한 달 동안 쓰는 원유 양과 거의 같습니다. 세계 3위 원유 소비국인 일본이 30일 동안 굴려야 소화하는 물량을 한국의 조건 없이 최우선으로 푸는 겁니다. 만수르 부통령이 서류를 짚으며 말씀하셨어요. 어젯밤 우리를 지킨 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아니었죠. 서명하십시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타리크 알 만수리. 3년 전 한국 무기를 비웃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름이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동맹 계약서에 올라갔어요. 펜을 내려놓는 순간 회의실 벽면 화면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도쿄발 긴급 뉴스였어요. 화면에 일본 총리관저 앞이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자막이 흘렀습니다. UAE, 일본 원유 공급 우선순위 전격 하향 조정. 그때였어요. 회의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이었죠. 국장님, 일본 경제산업성 중동에너지 특사 사토 켄지 씨가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만수르 부통령을 봤어요. 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토 켄지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 양복이 반듯했어요. 넥타이도 흐트러짐 없이 메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 반듯한 겉모습 아래 얼굴 근육이 당겨져 있었습니다. 들어오면서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지도 않고 말을 꺼냈습니다. 국장님, 이번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UAE는 40년 이상 에너지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경은 양국 신뢰에 심각한 타격이 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어젯밤 드론 120기가 날아오던 새벽 3시, 사토 켄지는 어디 있었을까요? 도쿄에서 자고 있었겠죠. 아니면 일본 원유 계약 물량 계산을 하고 있었거나요. 사토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 드론 120기가 이 도시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어디 있었습니까? 사토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군사적인 문제이고 저희는 에너지 파트너로서. 맞습니다. 제가 끊었어요. 에너지 파트너, 거래 파트너, 숫자가 맞을 때만 파트너인 거죠. 저는 책상 위 서류를 밀었습니다. 어젯밤 우리 시민 100만 명이 드론 아래 깔릴 뻔했습니다. 그때 함께 싸운 건 대한민국이었어요. 우리는 무기를 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진심을 샀습니다. 그게 파트너십이에요. 사토가 입술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반듯하게 메어져 있던 넥타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반듯함과 달리 그의 얼굴은 불그락불그락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뭔가 꺼내려던 서류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허둥지둥 서류를 줍더니 말했어요. 항의 서한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보내십시오. 저는 일어섰어요. 우리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토 켄지가 돌아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항구가 보였죠. 거대한 유조선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선체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붉은색과 파란색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오늘 오후 한국으로 떠날 배였습니다. 만수르 부통령이 제 옆에 오셨어요. 괜찮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40년 동맹을 끊었고 일본의 항의를 받았고 중동 에너지 시장의 판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아야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괜찮습니다. 항구에서 출항 사이렌이 울렸어요. 유조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선체가 바닷물을 가르며 나아갔어요. 한국을 향해서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며 멀어졌어요. 40년 동안 중동의 하늘을 지켜온 성조기가 아니었습니다. 태극기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저는 조금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비밀은 오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공식 발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뉴스 보도도 없었죠. 아부다비 거리는 예전과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을 했고 항구에는 유조선이 오갔어요. 겉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방산시장의 정보망은 펜타곤 레이더보다 예민했습니다. 천궁이 드론과 미사일을 상대로 압도적인 요격률을 기록했다는 사실, 한국산 무기가 290km 저편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숫자들이 조용히 각국 국방부 책상 위에 올라갔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 책상 위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긴급 요청건, 천궁 도입 협상 개시 요청, 루마니아 방위청 서한, 천무 시스템 현장 시연 요청, 사우디아라비아 왕립 공군, 카타르 합참, 쿠웨이트 국방성까지 전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서류들이었어요. 폴란드 국방부 긴급 요청건, 천궁 도입 협상 개시 요청, 루마니아 방위청 서한, 천무 시스템 현장 시연 요청, 사우디아라비아 왕립 공군, 카타르 합동참모본부, 쿠웨이트 국방성, 전부 같은 내용이었어요. 한국산 무기 체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들이었습니다. 6개월 전 새벽 3시 아부다비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 조용히 퍼져나간 거였어요.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보도도 없었죠. 하지만 이 바닥은 좁습니다. 중동 각국 정보기관이 모를 리 없었어요. 천궁이 드론 120기를 상대로 요격률 100%를 찍었다는 사실, 천무가 290km를 날아가 기지 하나를 4분 만에 지웠다는 사실, 그 숫자들이 각국 국방부 책상 위에 조용히 올라갔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답장들이 제 책상 위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을 켰어요. 국제 방산시장 분석 리포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읽어내려갔어요. 한국 방산 수출 점유율, 올해 상반기 기준 30% 돌파,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등급, 중동 지역 점유율은 45%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창밖을 봤어요. 30%.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방산 수출 점유율은 2%대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비웃었죠. 아시아의 중소국이 무슨 무기 수출이냐고.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폴란드가 독일제 레오파르트를 기다리다 지쳐서 한국의 K2 전차를 샀습니다. 호주가 미국의 납기를 믿지 못해 한국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중동 45%. 그 숫자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27분, 붉은 점 120개였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깊숙이 오래된 서류가 있었어요. 꺼냈습니다. 표지를 봤죠. 천궁 시스템 신뢰성 평가 보고서, 작성자 타리크 알 만수리. 3년 전 제가 쓴 문서였어요. 이 보고서 한 장으로 저는 최태진의 3년을 부정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땀을 숫자로 깎아내렸죠. 요격률 96%는 조작이라고, 서방 기준의 미달이라고,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그 문장들이 제 이름 아래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장을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비웃음이 가득한 문장들이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걸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MIT 박사가 냉정하게 분석한 전문 평가서라고. 하지만 최태진은 이걸 수첩에 붙여서 매일 읽었습니다. 모욕을 교과서로 삼아 섭씨 50도 사막에서 밤낮으로 센서를 뜯어고쳤어요. 오차율을 1% 아래로 내렸습니다. 실전 요격률 100%를 만들었죠. 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숫자들을 전부 현실로 바꿔버렸어요. 그 사람은 제 보고서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독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복도로 나갔어요.
파쇄기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기계 앞에 섰죠. 보고서 첫 장을 파쇄기 입구에 넣었어요. 기계가 돌아갔습니다. 종이가 잘게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한 장씩 넣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어요. 3년간의 오만이 조각조각 잘려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넣었어요. 기계가 멈췄습니다. 파쇄함 안을 들여다봤어요. 잘게 썰린 종이 조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도, 제 결론도, 제 오판도 전부 그 안에 있었죠. 깨끗했어요. 이제 그 보고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보고서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를 잠깐 바라봤어요. 그리고 태블릿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어요. 최태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지 5개월이 됐지만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팀장님, 다음 달 아부다비에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까?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보냈어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영광입니다, 국장님.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최태진다운 답장이었죠.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경납고가 보였습니다. 저 안에 천궁이 있고 더 깊은 곳에 17기의 천검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아직 덮개를 뒤집어 쓴 채로 필요한 날을 기다리면서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건 이제 성조기가 아니었습니다. 태극기였어요. 최태진이 아부다비에 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거창한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항구가 보이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제가 고른 곳이었죠. 유조선들이 오가는 게 창밖으로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난방 차림이었어요. 키가 크지 않고 소매를 걷어붙인 습관이 남아있는지 단추가 손목까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그 손이 보였어요. 여전히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죠. 악수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도 악수를 했어요. 경납고 7번, 새벽 3시, 붉은 점 120개가 화면을 가득 채우던 그날 밤. 그때 저는 이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이게 도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손이 아부다비를 살렸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을 시켰습니다. 대화가 시작됐죠.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들이었어요. 한국 날씨, 귀국 후 일상, 팀원들 근황. 최태진은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짧고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최태진이 잔을 내려놓았어요. 무엇이요? 천궁이요. 그날 밤, 드론 120기 상대로 100%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계셨습니까? 그가 잠깐 창밖을 봤어요. 항구에 유조선 하나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확신이요. 그가 작게 웃었어요. 씁쓸하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모르죠, 그걸. 실전은 훈련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멍했습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두렵죠. 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두렵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준비한 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웠고 떨렸고 그래도 했어요. 매일 새벽 레이더 옆에서 점검을 반복하고 오차율 하나를 줄이기 위해 모래바람 속에서 센서를 뜯어 고치고 불합격 보고서를 수첩에 붙여놓고 교과서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최태진이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오해요. 3년 전 그 보고서요. 저는 손이 멈췄어요. 덕분에 우리가 더 강해졌으니까요. 잔이 부딪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가 돌아갔어요. 저는 식당 창가에 혼자 남아서 항구를 바라봤습니다. 유조선들이 불빛을 반짝이며 정박해 있었어요. 저 배들 중 일부가 한국으로 향할 겁니다. 1800만 배럴을 싣고 그 원유를 살 돈으로 한국은 또 무언가를 만들겠죠. 더 멀리 나는 미사일을,
더 빠른 재장전 시스템을, 더 정밀한 센서를, 그리고 또 어딘가의 하늘을 지킬 겁니다. 말없이 수첩 하나 들고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한국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서울 야경 사진이 보였어요. 한강이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언젠가 저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나라, 저를 살려준 나라, 이제는 제가 가장 믿는 나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늘 강한 쪽 편이었습니다. 힘 있는 나라, 돈 많은 나라, 총구가 더 굵은 나라. 그쪽에 줄을 서는 게 현명한 거라고들 했죠. 대한민국은 그 셈법에서 늘 뒤에 있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고 원조를 받던 나라였고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사막 한가운데서 드론 120기를 막아냈습니다. 계산기로 한 게 아니었어요. 매일 새벽 레이더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의 손으로 한 겁니다. 불합격 보고서를 교과서로 삼아 5기로 버텨온 시간이 한 겁니다. 미국이 거절한 빈자리를 말없이 채워넣은 진심이 한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강한 나라가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믿을 만한 나라가 결국 강해진다는 걸. 그 새벽 3시가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그 평화가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압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그곳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